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황금 같은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유근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유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엘보우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영문 이름이지만 흔히 엘보우라고 하면 테니스 엘보우라는 질환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초기 대응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재발이 많고 또 만성 통증으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자세한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 테니스 엘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테니스 엘보는 이 병명 때문에 그런지 테니스 선수나 혹시 또 비슷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테니스 엘보 어떤 병인지 정의부터 내려주시죠, 선생님. 테니스 엘보우라는 이름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운동과 관련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이름은 외측 상과염이라고 부르죠. 이는 손목 신전근이 팔꿈치의 바깥쪽에 붙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통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데 팔을 구부리고 펼 때 뼈와 근육이 계속 마찰이 되기 때문에 마찰되는 부위에 위치하는 힘줄이 닳아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구부리고 피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주부에게 많이 생기는데 네. 남자에게는 꼭 테니스뿐만이 아니고 격렬한 운동 뒤에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골프를 심하게 치고 난 뒤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테니스 엘보도 있지만 그 골프 엘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두 가지 질환이 어떻게 다른 건지 차이점을 좀 알려주세요. 테니스 엘보우하고 골프 엘보우는 발생 부위를 제외하고는 그 발생 원인이나 증상 역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아, 두 질환은 팔꿈치 통증 부위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차이점은 골프 엘보우는 골프를 자주 칠 때 사용하게 되는 팔꿈치 관절의 안쪽 근육, 또 테니스 엘보우는 팔꿈치 관절 바깥쪽 근육이 손상이 된다는 점이고, 그래서 골프 엘보우는 팔꿈치 안쪽이나 관절의 끝부분에 통증이 생기고 테니스 엘보우가 발생하면 전환 상부에 바깥쪽에 타는 듯한 통증이나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팔을 타고 손목에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증의 발생 부위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팔꿈치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외에 이 팔꿈치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엘보우 이외에도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나 또 팔꿈치의 점액낭염, 그리고 박리성 골연골염, 또 팔꿈치의 관절염 같은 질환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질환들은 테니스 엘보우나 골프 엘보우에 비해서 그 유병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은 팔꿈치 질환은 테니스 엘보라는 거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테니스 엘보우는 질환명으로만 보면 특정 운동 선수들에게서만 발생하는 질환으로 오해가 될 수가 있지만 네. 팔꿈치 관절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팔꿈치 외측과 내측에 튀어나온 뼈로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 부위의 근육이 반복적인 자극을 받으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힘줄의 미세한 파열이나 힘줄이 뼈에서 들뜨는 현상이 발생해서 극심한 통증과 구소적인 압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에게 발생을 하게 될까요?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주부들이나 손을 많이 써야만 하는 목수, 또 요리사 등에서 쉽게 발생을 하고 최근에는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직장인과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팔꿈치 통증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 잘못된 반복적인 손 사용이 원인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근데 이런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같은 그 상과염의 진료 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은 취미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건강을 생각하는 건 좋지만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부적절한 반응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또 특정 직업군에서 팔을 많이 쓰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컴퓨터 사용의 증가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특별히 좀 더 잘생기는 뭐 연령대, 뭐 성별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주로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여성들에게 잘 생기는데 아. 주로 주부들이나 요리사처럼 똑같은 팔을 반복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서 상과염은 상당히 많은 수에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상과염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을 조리와 같은 칼질이나 걸레 짜는 일, 망치나 드라이버 같은 공구를 다루는 직업 또는 아이를 오랫동안 안고 있는 경우에 근육의 기시부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힘줄이 두꺼워지고 부분 파열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증상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테니스 엘보 증상 어떤 게 나타날까요?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는 팔꿈치에 압통이 있습니다. 네. 다른 주요 증상으로는 물건을 들어올리기 어렵게 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심하면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고 팔꿈치 안쪽이나 바깥쪽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어간 통증이 생기면서 아래 팔 쪽으로 뻗쳐나가고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일을 하기 어렵게 되고요. 또한 걸레를 짜거나 물건을 강하게 잡기가 힘들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네. 이러한 팔꿈치 통증이 더 심해지면 방문을 열기 위해서 문고리를 돌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팔을 사용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고 네. 또 심지어 머리를 빗거나 숟가락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팔꿈치에서 또 손목까지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팔 전체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팔꿈치는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과 힘줄들의 집합체인데 아. 따라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도 팔꿈치가 될 수도 있고 손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팔 전체가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팔꿈치 위쪽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근데 목이나 뭐 척추의 그 디스크 질환 등으로 인해서도 팔에 어떤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다른 질환의 그런 증상과 테니스 엘보로 인한 증상 어떻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을까요? 목 디스크처럼 팔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방사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팔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통증은 아닙니다. 네. 반면에 테니스 엘보는 주로 팔꿈치에 통증이 있으면서 빨래를 짠다거나 하는 손목을 사용하는 동작에서 통증이 유발이 되고 하지만 이러한 방사통은 위에서부터 뻗쳐 내려가는 증상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전완부의 사용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증상은 목 디스크 같은 신경에 의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증상이 근데 심해지기 전에는 가벼운 뭐 근육통 정도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 그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뭐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테니스 엘보를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 힘줄염이 악화되어서 힘줄의 부분 또 완전 파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깨거나 세수하거나 식사할 때 통증이 너무 지속이 돼서 팔꿈치를 펴고 구부릴 때도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테니스 엘보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그냥 좀 방치해둘 경우에 다른 부위로 통증이 번질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모든 병이 그렇듯이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참거나 했을 때는 대부분 더 심해지게 되죠. 물론 사람 몸은 놀라운 자연 치유 능력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지만 네. 그것도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거나 팔을 음. 최대한 쓰지 않고 씌워준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질환, 그러니까 제3의 질환으로 발전할 수는 있나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전완부 근육과 힘줄의 한정된 국소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만약 테니스 엘보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질 정도로 정말 견디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통증이 심할 경우에 일반적인 저희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증상이 경미할 때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통증 부위를 찜질해주고 또 소염제 등의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 등을 통한 일시적인 효과에 기대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테니스 엘보인가 좀 의심을 해보고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무리한 운동이나 반복되는 팔꿈치 관절의 사용 후에 발생하는 팔꿈치 주변의 통증은 매우 흔하게 접하는 증상이긴 합니다. 네. 별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증상은 2, 3일 정도의 휴식을 취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테니스 엘보우나 골프 엘보우와 같은 만성 염증성 통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어도 증상이 좀 호전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진단법을 좀 알려주세요. 통증이 있어 병원을 갔다. 그럼 어떤 검사로 좀 진단을 내리게 될까요? 일단 증상에 따라서 일반적인 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석회성 힘줄염과 동반된 경우가 있어서 아,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네. 증상이 오래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초음파나 MRI 등의 검사로 힘줄 염증의 정도 그리고 힘줄의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진단을 받았다면 바로 좀 치료가 진행이 돼야 할 텐데요. 테니스 엘보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파열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파열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고 파열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지만 이 방법은 당장의 통증은 아주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힘줄이 약하게 돼서 아, 3회 이상의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자, 그럼 어떤 치료를 적용하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병원에서 시행하는 비수술적 치료는 크게 체외 충격파와 프롤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네. 체외 충격파는 힘줄에 만성 염증 부위에 자극을 주어서 힘줄의 혈액 공급을 촉진시켜 병변 부위의 회복을 돕게 되는 역할을 하고 프롤로 주사 역시 손상된 힘줄 부위에 증식 작용을 통해서 약해져 있는 부위의 힘줄 손상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파열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좀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심하게 파열이 됐다. 그럼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수술적 요법은 어디까지나 힘줄 파열 전 단계나 힘줄의 파열이 그리 심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고 만약 파열이 아주 심하다면 수술을 통한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술적 치료의 방법과 그 내용도 좀 간단하게 전해 주시죠. 6개월 이상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통증을 유발하는 병적인 힘줄을 제거하는 것으로 피부를 절개하거나 관절경을 이용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피부를 2 내지 3cm 정도로 절개하는 개방적 수술법은 당일 수술로 시행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80% 이상의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관절경 수술법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관절 안을 모두 검사할 수 있고 회복이 아주 빠른 장점이 있는 수술법입니다. 네. 자, 근데 테니스 엘보 경우에는 그 재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경우에 재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충분히 치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다시 사용을 하거나 과도한 흡연 또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힘줄에 염증이 자꾸 생기게 되는 분들에게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테니스 엘보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치료가 끝난 후에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테니스 엘보우나 골프 엘보우 치료는 일반적으로 염증의 완화, 그리고 연부 조직의 통증을 조절하고 근력 회복으로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가 있고 보존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과하게 근육을 사용하는 힘줄에 반복적으로 부하가 가해지면 손상된 힘줄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근육 사용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오해와 진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운동에서 아픈 건 운동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올까요, X일까요? 답은 X입니다. X예요? 네. 네. 의학적으로 볼 때 운동을 하면 근육이나 힘줄에 손상이 쌓이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떨어진 기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게 되는데 운동 후에 30시간 후에는 회복기로 접어들게 되고 72시간이 지나면 작은 손상은 대부분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힘든 운동 뒤에는 3일 정도는 쉬어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 통증 운동으로 푸는 거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볼게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재발이 잘 일어나는 난치성 질환이다. 재발이 잘 되니까 이걸 난치성 질환으로 봐야 할까요, 선생님? 답은 X입니다. X. 네. 두 질환 모두 비수술적 요법을 통해서도 90% 이상이 회복이 되는 결과를 보이고 설사 수술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의 결과도 90% 이상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난치성 질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팔꿈치 질환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테니스 엘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전해주시죠. 평소에 지속적인 손목 그리고 팔꿈치에 스트레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또 규칙적인 생활 습관들이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팔꿈치 관절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은 여타 다른 관절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치해두면 훗날 일상생활에 간단한 동작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조기 진단과 치료 받으셔야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김유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